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31일 일요일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전업 투자를 하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마무리를 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에 제가 해왔던 것들에 대한 거 정리를 쭉 하고 그 다음 6월 달에는 어떤 식으로 시장에 대응할 것이라는 예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전업 투자로 하고 있던 장사를 폐업하고 전업 투자를 시작한 게 4월 18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4월 18일부터 4월 말까지는 거의 적응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큰 수익 없이 그렇게 지나왔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매매 어떤 투자 흐름을 파악해서 매매하기 시작한 게 5월 4일 5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일별로 제가 수익 난 부분을 쭉 따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5월 4일 날 6만원, 5월 6일 날 30만원, 5월 7일 날 만원, 마이너스 4만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달을 돌이켜서 쭉 봤을 때, 제가 전업 투자를 처음 시작하면서 원칙으로 세웠던 손실 보지 않는 매매, 이 원칙을 세운 것은 상당히 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는 수익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무리한 배팅을 해가지고 몰빵 혹은 미수 배팅을 해가지고 많이 벌 때는 만 300만원씩 벌고 또 까먹을 때는 한 3, 400씩 까먹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많이 버는 것보다는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 전업 투자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손실 보지 않는 매매에 집중을 했었고요. 그래서 수익금은 좀 작았지만 손실도 상대적으로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중반까지는 손실이 10만원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최대한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거의 없는 상태로 흘러갔었고, 대신에 짧게 이익 보고 바로 이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수익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변화가 생겼던 부분이 5월 18일인데요. 이날 수익이 100만원을 넘겨버렸습니다. 102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수익 올리고 나서 제가 잠을 좀 설쳤습니다. 갑자기 손실 보지 않는 매매, 안정된 매매 이렇게 하고 있다가 100만원을 벌고 나서 이제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이런 욕심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대박을 노려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자꾸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방송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까지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흥분된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제가 보통 장 끝나면 음악을 들으면서 최대한 긴장을 풀고 평상심으로 돌아가는데 치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잠자면서도 클래식이라든가 가곡, 국악 같은 거 틀어놓고 이렇게 가슴을 찡하게 하는 이런 음악 들으면서 긴장을 푸는데 이날은 긴장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처음으로 10만원을 넘기는 41만원의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을 겪고 나서 이제 약간 정신을 차렸고요. 이건 100만원을 번 게 실수였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원을 벌면서 투자 원칙이 무너지면서 이익 실현해야 될 타이밍에 이익 실현을 하지 않고 추가로 돈을 더 밀어넣는, 그 다음 손실 보면 만회하기 위해서 또 더 큰 배팅을 하는 이런 안 좋은 습관이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41만원 손실이 났고요. 그 다음날 10만원은 이건 거의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나왔던 손실이었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을 하고 다시 잃지 않는 매매로 조금씩 수익을 올렸었고요. 그 다음 5월 26일 날은 제가 고향에 어른들 이제 뵈러 갈 일이 생겨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루가 쉬었고요. 그 다음 5월 27일 날 다시 또 98만원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 보고 나서는 이제 앞쪽에 100만원 수익 후에 절반 까먹은 기억이 있어서 98만원 수익 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결심을 했죠. 이때는 그렇게 흥분되지도 않았었고요. 손해는 절대 보지 말고 수익 나면 바로바로 챙기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만원 수익 본 게
그 티플렉스 히토류 관련해서 상한가 먹고 막 이러면서 이제 먹었던 건데요. 그 다음날 티플렉스 추가 상승할 때 바로 그냥 미련 없이 이익 실현을 해가지고 추가로 44만원 수익을 또 올렸고요. 그 다음 5월 마지막 날은 이거는 이제 그 손실 났다가 본전했다가 손실 났다가 본전했다를 여러 번 했는데 마지막에 그 약간의 손실이 나와서 16만원 손실로 5월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총 그 수익금을 정리해 보니까 317만원이었고요. 제가 최초의 투자금을 866만원으로 출발했습니다. 866만원에서 월 수익금이 317만원이고요. 수익률로는 37%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해보고 나서 느낀 것이 목표를 한 30% 정도 잡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지나보고 나서 이제 대충 전업 투자할 때의 제 목표를 잡는 것이 우선은 그 원금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는 손실 보지 않는 매매에 치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5월달처럼 손실 보지 않는 쪽에 치중을 하면서 수익을 짧게 챙겨서 돈을 계속 모아 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만 하면 원금 회복이 되니까 원금 회복을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좀 과감한 배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경험도 좀 쌓고 그리고 그 안전하게 자금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월 목표를 300만원 정도로 잡고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막대 그래프로 그냥 크게 봤을 때 그 위쪽에 있는 게 수익이고 아래쪽이 손실인데요. 수익 본 날짜가 손실 본 날짜보다 좀 더 많았다는 이 부분은 아주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봉이 그 짧은 봉들이 많이 나온 거는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크게 벌고 나서 그 다음날 크게 잃는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프로 봤을 때 수익이 손실보다 많은 이런 그 모양이라서 나름 괜찮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가 매일마다 매매하고 나서 제 계좌를 이렇게 100% 오픈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그 5월달이 끝났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보실 게 이제 인출금인데요. 1000만원에서 넘어가는 돈, 요 이제 계좌, 요게 그 투자하는 계좌에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이 1100만원이 넘어가면 100만원 단위로 끊어서 인출시키는 그 다른 통장으로 밖으로 빼내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100만원 수익 났을 때 그때 150만원을 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따로 빼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인출금을 1000만원을 모으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러면 계좌 잔고가 막 다 날라가더라도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예비 자금이 확보되니까 마음이 푸근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주식 투자는 언제 그 거래 정지를 먹을 수 있는 이런 위험 요소가 항상 있기 때문에 혹은 그 현금 100%로 배팅을 현금 100%가 아니고 주식 100%로 배팅을 쳐놨는데 그 다음에 뭐 일본의 지진이라든가 천재지변 혹은 뭐 돌발 사태가 발생해갖고 급락해버리면 손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투자 원금 정도의 한 1000만원 정도의 돈은 인출을 먼저 해갖고 확보해 놓고 그러면 계좌 잔고 다 날라가도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그래서 이 돈이 현재 150만원 인출했는데요. 1000만원 될 때까지는 차곡차곡 모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출금을 따로 뽑았고요. 그 다음 여기 계좌 잔고가 이제 제가 투자하는 통장의 잔고입니다. 이 장 끝날 때 항상 보여드리는 종합 잔고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 돈이 여기 있는 계좌 잔고가 됩니다. 그래서 인출금하고 계좌 잔고를 합쳤을 때 투자금 총액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1183만원입니다. 원래 866만원이었는데 1183만원 해서 5월달에 수익금이 317만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6월달에 수익이 나면 하루하루 수익 나는 게 여기에 적히겠죠. 혹은 손실이 나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래서 5월달 6월달 이렇게 월별로 수익을 계속 집계해 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월달에 제 투자금 변화에 대한 거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제가 아니고 금요일날 제가 방송할 때 현금 100%로 방송을 했는데요. 방송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선물 인버스 종목, 그러니까 지수 하락할 때 상승하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거는 그 선물의 2배로 반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1 올라가면 이 인버스는 2가 빠지게 되는 거고요. 선물이 1이 빠지면 인버스는 2배로 상승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물 인버스나 선물 레버리지는 그 코스피 지수, 엄밀히 말하면 코스피 200 지수하고 지수의 변화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그림인데요. 이걸 제가 배팅을 지금 600만 원을 담았는데요. 이건 개별 종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개별 종목은 하루에 30%도 올라가고 뭐 10%, 20% 쉽게 올라가는데 이 종목은 보시면 아주 작게 움직입니다. 한 1%, 2% 정도가 대다수예요. 봉을 보시면은 이 봉 막대기가 길이가 그렇게 안 큽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코로나로 급락했을 때 그 지수가 거래소 지수가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급락했을 때 그때 인버스가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한 6천원대 하던 게 2배 올라갔었죠. 이건 그 평상시에는 나오지 않고 신종 코로나 악재 해가지고 주가가 폭락하는 이런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효과가 있고, 그 다음 그 보시면 이 거래소 지수가 봉이 좀 짧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나올 때는 하루 움직임이 기껏해야 1%에서 2%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지금 600만원 보유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금액이 큰 것 같지만 개별 종목이라면 600만원이면 비중이 상당히 큰 건데 600만원에 1% 오르면 6만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600만원 정도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금요일 방송 이후에 바뀐 내용이라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5월달 마감을 마치고요. 그 다음 6월달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전업 투자를 하면서 정했던 손실 보지 않는 매매 이 부분은 6월 달에도 그대로 지켜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과감한 배팅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손실을 보지 않는 쪽에 치중하는 매매 이쪽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수익이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 과감한 배팅으로 투자 원칙을 전환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6월달은 여전히 5월과 똑같이 손실 보지 않는 매매에 치중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 배팅 금액은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평균적으로 한 종목당 200만원 정도씩 해서 1000만원이니까 5종목 운용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맞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종목 잡아가지고 이 종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괜찮지 싶은 종목을 한 5종목 정도, 3종목에서 5종목을 해보니까 가장 제가 관리하기가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상황이 좋을 때는 한 5종목 쫙 해서 여러 종목을 노리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좀 상황이 안 좋다 싶을 때는 확 정리해 가지고 한두 종목으로 배팅하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그 정시 핫 이슈인데요. 6월 달에 그 작용하지 싶은 정시 주변 재료에 대한 그냥 큰 덩어리만 적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 봉쇄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경제 활동 재개로 지금 바꾸고 있죠. 그래서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 정상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호재로 인해서 증시가, 해외 증시로 볼게요. 미국 증시가 계속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우지수도 마찬가지. 그 고점을 노리다가 지금 경제활동 재개 이 뉴스로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풍부한 유동성은 코로나로 경제 위기가 닥쳐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아직도 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소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100만원씩 그 덕분에 지금 제가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요. 이 돈을 나눠준다는 거, 이것도 참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고향 갔을 때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 100만원 돈 주는 이제 그 두 분이 계시니까 60만원을 이제 제가
업사무소까지 모시고 가가지고 그 본인이 가야 되니까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모시고 가가지고 카드에 돈 넣어갖고 집에 이제 모시고 가갖고 이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코로나로 어렵기 때문에 이게 그 60만 원을 나라에서 주는 돈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자기들이 하신 말씀이 현금으로 주지 왜 그 카드에다 넣어주노? 현금 달라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이슈였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어딨노? 돈을 공짜로 주는 게 어딨노? 이제 이런 논리 그 부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설명드렸는데도 나중에 달라는 거 아니냐 이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라에서 돈 주는 건 처음 경험해보고 이게 가능하구나 하는 걸 처음 겪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지켜보고 싶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은 뭐 돈을 풀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소비를 하니까 시장 경제가 시장에 있는 그 가게들이 숨통이 튀어서 수익이 늘어난다. 이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전부 빌려온 돈이죠. 그럼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좀 지나봐야 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 반응하기로는 돈을 뭐 몇 조 단위로 막 풀고 있으니까 풀린 돈이 증시를 끌어올린다. 갈 데가 없으니까 증시로 가겠죠. 그래서 그 힘으로 세계 증시가 좀 올라가고 있다. 이 두 가지는 가장 큰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악재 부분은 이거 한 가지 빠졌는데요. 세 번째에 넣을까요? 코로나 확산 여부. 이거는 차례대로 해드릴게요. 악재 중에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홍콩 보안법 통과인데요. 이거 제가 금요일 날인가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목요일 날 저희장 끝나고 홍콩 보안법이 통과돼가지고, 히토리 관련주들이 금요일 날 갭으로 떴다가 밀리는 현상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더라도 예전처럼 미국에서 중국에 어떤 화웨이의 부품 공급 중단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제재를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홍콩은 중국에 반환됐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중국 영토입니다. 단지 반환할 때 50년 동안 현재의 그 체제를 유지해주자 하고 약속을 하고 줬는데 중국에서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거죠. 보안법을 작동시켜가지고 중국의 법 테두리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이 홍콩 이제 서방세계적은 그렇게 말하겠죠. 50년 동안 가만 놔두기로 해놓고 네가 왜 그러느냐 하면 중국에서 하는 말은 가만 놔두고 있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나라인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주장해서 이게 충돌이 되는 이해상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싸우다 보면 홍콩은 결과적으로 중국 땅이라는 게 되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옛날에 뺏겨갔기 때문에 아편 전쟁 끝나고 나서 영국 쪽으로 뺏겼던 걸 반환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중국 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서방 세력이 홍콩 내놔라 소리는 못 한다는 얘기죠. 중국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머리 굴려봐도 할 수 있는 것은 홍콩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을 물리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미국에서 하고 있는 홍콩에 부여했던 경제적인 많은 특혜 같은 걸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콩이 중국 땅이라 그러니까 그럼 너가 먹고 땅덩어리 그거는 뭐 크지도 않은데 너가 먹고 대신에 여기 홍콩에 있는 모든 금융 자본이라든가 이런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이 부분들 세계의 허브 중심지 금융 허브의 중심지인 홍콩을 그 지위를 뺏어버리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홍콩에 있는 영국 쪽에 있는 사람들은 시민권을 줘갖고 영국으로 탈출시키고, 홍콩에 있는 그 많은 서방 쪽 관계되는 사람들이 대만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나 이쪽으로 지금 다 막 탈출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왜냐하면 중국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중국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 버리면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걸 사람들이 감을 잡는 거죠. 그래서 홍콩 시민들이 과격 시위를 하는 거고, 근데 그 시위도 한계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홍콩 안에는 중국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친중 세력도 또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성룡인가 그 사람이 홍콩 보안법 찬성한다고 지금 오늘 뉴스에 본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도 이제 중국 쪽에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위대가 서방에서 어떤 지원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싫으면 떠나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이런 소문처럼 떠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물리적인 충돌을 해서 히토류가 급등하고 미중 그 무역 합의 깨지고 이런 쪽으로 가기는 힘든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마지막에 올려서 끝났습니다. 다우는 별로 못 느끼겠지만 나스닥 보시면 1.3% 정도 마지막에 장 후반에 싹 끌어올렸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홍콩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했는데 막상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냥 그 특혜 주는 부분들을 없애겠다 이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중 간의 무역 합의를 파기하겠다 뭐 이런 소리 할까 싶어갖고 사람들이 긴장했는데 그 전날 조심했는데 그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 미중 무역 파기 같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호재로 작용해서 튀어올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홍콩 보안법에 대한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각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금융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 혹은 우리나라가 홍콩으로 반도체를 수출해서 그게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홍콩에 그 부분에 지위가 상실되게 됐을 때, 이제 바로 중국으로 바로 수출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미국이나 서방 세력이 홍콩을 지렛대로 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이 행동들이 계속 나올 건데,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경제나 혹은 세계 경제가 어떤 악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당장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그 시간에 거래에서 선물 인버스 하방적 배팅을 600만원치 매수했을 때 이유가 뭐냐면, 흑인 사망 폭력 시위 뉴스를 보고 나서 그 하방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데요. 왜 심각하냐면 이 상황은 뭐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흑인이 그 수갑 차고 엎드려 있는데 백인 경찰이 물어보러 그 영상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 전혀 반항하지 못하는 사람이 뭐 그 무릎에 그것도 목 부분을 완전히 그 누르는 경찰이 체중도 꽤 돼 보이는데 그걸 그렇게 눌러서 9분 동안 누르고 숨 막혀 죽을 때까지 그걸 지켜본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살인이라고 봅니다. 이걸 받는 흑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같았어도 그 정도로 한국인이 만약에 그렇게 당했다 그러면 전쟁을 불사할 정도의 어떤 과격한 행동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흑인들이 이런 상황을 자꾸 겪다 보니까 1차적으로 그 시위가 발생을 했는데요. 저는 이 시위가 좀 그 과격하게 커진다고 보는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봉쇄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 봉쇄가 돼서 자가 격리되면 지자체에서나 봉사활동단체에서 박스에다 라면하고 먹을 걸 챙겨갖고 집집마다 갖다 줍니다. 이게 참 대한민국의 아주 강점이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도와주러 간다는 얘기죠. 적극적으로 내 주머니 털어서라도 주는 이런 그 국민성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미국 쪽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봉쇄되면 굶어 죽는 사람은 죽는 거고 돈 있는 사람은 그냥 해외 별장이나 뭐 해외 이렇게 안전한 곳에 가서 여가를 즐기고, 이 빈부격차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다수의 흑인이나 그 백인이 아닌 유색 인종들의 대다수는 사회 하층 계층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세탁소에 일을 하거나 노동을 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봉쇄되어 가지고 일자리가 딱 끊기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생존이 걸린 문제죠. 이렇게 해서 그 일하게 해달라고 봉쇄 풀어달라고 시위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흑인이 백인 경찰한테 무자비하게 죽는 모습을 봤을 때, 그거를 바라보는 그 집안에 갇혀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 흑인이나 유색 인종의 어떤 그 하층 그 수준이 낮은, 소득 수준이 낮은 미국 사람들, 흑인들, 특히나 흑인들 쪽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느낌은 어떤 분노의 폭발을 넘어서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차피 죽을 건데 무서울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위하는 거 지금 유튜브 영상 이렇게 보면 불 질러버리고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물건 약탈하고,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뭐라 그러죠, 그게 그냥 단순한 시위가 아니고 폭동에 가까운 약탈, 폭동 이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말 동안 계속 뉴스를 보고 있는데 주방위군을 투입하다가 그걸로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이제 군부대를 투입시키려고 트럼프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뭐 육군 헌병대인가 뭐 이쪽을 투입하려고 지금 실탄 가지고 총 들고 이제 바로 쏜다는 얘기겠죠. 이건 거의 뭐 그 무력 진압입니다. 이런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는데 여기서 시위대가 겁을 먹고 진정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죽는 상황인데
뒤집어 엎을 생각이 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흑인 사망 이후에 나오는 상황들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CNN 기자가 흑인 기자가 1시간 동안 붙들려 갔다가 나오는 게 CNN 생방송 중에 나왔다는 얘기죠. CNN 기자, 백인 기자는 옆에서 옆 칸에서 아무 이상 없었는데 흑인 기자만 기자증 보여주면서 내 CNN 기자다. 이건 방송 지금 생방송 진행 중이라고 보여주는데 수갑차가 뒤로 끌고 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KBS 방송국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KBS 방송국 기자가 경찰한테 붙들리고 가는 상황이 생중계됐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흑인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흑인에 대한 아예 대놓고 그냥 압박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제가 그 말했을 때 도대체 이 말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었는데 폭동이 있는 곳에 발사가 있다 했나요?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쉽게 말하면 폭동이 안 멈추면 발사하겠다. 총으로 그냥 발사해갖고 다 죽이겠다는 식의 이 표현을 했는데 이게 예전에 1960년도에 흑인 폭동이 났을 때 경찰서장이 진압하기 위해서 너가 폭동 안 멈추면 전부 다 쏴 죽이겠다 이 말이 이제 유래인 것 같아요. 그걸 트럼프가 일국의 대통령이 그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가만히 봤을 때 트럼프가 실현했는 게 아니고 트럼프는 백인 우월주의 쪽이기 때문에 이 흑인들의 시위 이 부분이 흑인들 쪽은 대부분 오바마 쪽이죠. 민주당 쪽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지도가 밀려갖고 대통령이 떨어지게 생겼는데 흑인들이 들고 일라니까 저 흑인들 쪽의 대다수는 민주당 지지 세력이기 때문에 쟤들 다 때려 죽여라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인과 흑인 구분해가지고 우리 편 이겨라 이렇게 갖고 이제 경찰을 여기서 1급 살인죄 해갖고 처벌하게 되면 백인들 쪽이 위축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지지 세력이 위축되죠. 그럼 대신에 강제적으로 폭도들을 진압하라 해버리게 되면 백인들 쪽이 단결해서 자기 쪽에 표가 온다. 이런 계산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계산들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억압된 사람들의 답답한 마음, 분노 같은 이런 폭발나는 어떤 군중 심리 이 부분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좀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행동이.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하는 이 행동들 이게 톱니가 잘못 어긋나게 됐을 경우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의주시해야 된다. 현재 상황 정도는 크게 관계없습니다. 시위가 막으면 되는데 이게 조금만 더 조금만 어긋나서 실탄을 발사하고 시위대가 죽고 이렇게 되면 지금도 막 불 지르고 이렇게 난리 나는데 경찰서 총기 탄환해갖고 서로 시위대하고 막는 척하고 총격전 벌어지고 이런 수준까지 가버린다면 이건 경제가 완전히 멈추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위험한 어떤 그런 상황이다.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 여부인데 지금 뉴스를 보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경제활동 재개한다고 이걸 호재로 갖다 붙여갖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경제활동 재개해버리면 확산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진단키트로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막아내니까 그나마 한 79명까지 갔다가 다시 30명대로 왔다가 오늘 한 20명대로 내려올 것 같은데 이렇게 통제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런 기능이 없는 상태입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걸려갖고 돌아다니는데 이걸 시위한다고 사람들 우르르 나와가지고 난리 쳐버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확산 안 되는 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심각하게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남미의 브라질이 지금 하루에 3만 명을 넘어섰답니다. 확진자가. 남미가 초토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 세계 경제가 북반구에서 코로나가 진정됐다고 해서 세계 경제가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전 세계의 경제이기 때문에 남미 쪽, 아프리카 쪽 이런 쪽이 마비가 돼버리면 그 사람들은 경제활동이 안 돼갖고 전부 다 굶어 죽는 상황이 생겼는데 북쪽에 확산세가 줄었다고 해서 세계 경제가 좋아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 안 되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못 먹고 살면 전쟁이라도 일으킬 그런 태세인데 이런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북쪽에 경제활동 재개했다고 해서 호재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홍콩 보안법은 제일 약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폭력 시위 부분하고 코로나 부분은 6월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수를 아래쪽으로 예상을 하고 아래쪽으로 보거나 혹은 그래도 올라간다면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풍부한 유동성으로 그래도 올라간다면 다 팔고 현금을 들고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저는 6월달에
미국 사회 폭동이라든가 코로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호전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가능하면 현금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아래쪽 배팅, 인버스 배팅에 치중하는 그런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6월달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뭐 ETF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인데요. 3, 6, 9, 12가 선물 만기일입니다. 옵션은 매달마다 만기일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혹시나 이 부분은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은 크게 관계는 없기는 한데 그래도 중요합니다. 이게 짧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코스피 200이라 그래가지고 거래소에 있는 수많은 종목들 중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량한 종목 200개를 뽑아가지고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 차트가 뜹니다. 이게 거래소 지수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소에 있는 삼성전자 비트에서 우량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코스피 200 종목이 거래소 지수를 끌어올린다고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 지수 차트가 이렇게 생겼죠. 코스피 200 지수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슷한데 엄밀히 말하면 코스피 200이고요. 이 수치가 지금 268.32인데요. 이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가지고 배팅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매수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선별 260을 매수했다 이러면 260보다 위로 올라갈 것이라는 쪽에 배팅입니다. 그러면 선물 매수한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돈이 불어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선물을 매수했는데 지수가 내려가면 손실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선물을 매도한 사람은 지수가 내려가면 이익을 보고 선물을 매도한 사람은 지수가 올라가면 거꾸로 손실을 보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선물 인버스 200 이 종목은 선물하고 반대로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차트 보시면 딱 반대로 생겼죠. 코스피 200이 올라가니까 얘는 내려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선물지수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선물지수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따라서 움직이죠. 그래서 이 선물 매매를 하는 거는 보증금 3천인가를 걸어놓고 뭐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돈이 좀 많다면 이제 해지 차원으로 주로 이제 저렇게 하죠. 거래소에 돈을 몇백조를 투자하는 외국인이나 기관 큰 손들이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이걸 다 팔 수가 없죠. 혹은 상황이 좋다고 해서 빨리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면 급등해버리고 팔면 급락해 버리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해지 차원으로 선물을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정확치는 않은데 제가 지금 뽑아보고 있는 건데 투자주체별 매매 그래가지고 제가 4월달부터 이제 전업했기 때문에 대충 3월달 만기 끝나고 나서 이게 선물입니다. 선물 쪽에 사고 팔았는 거를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기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쭉 집계를 내봤습니다. 그럼 이제 6월이 마감이 되니까 3월 만기 끝나고 나서 3개월 동안 이 개인 외국인 기관이 선물을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느냐를 쭉 집계 내보니까 이게 억이거든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해서 외국인이 한 4조 5천억 정도 지금 매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위쪽 방향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1조 5천억을 매도를 하고 기관이 2조 8천억을 매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개인하고 기관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쪽에 배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물이. 그래서 선물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건 근데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선물 옵션 쪽으로 집중해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느낌으로 봤을 때 외국인은 지수가 올라가면 이익이 난다. 언제까지? 6월 11일 만기일까지. 그래서 외국인은 매수해서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할 거고 기관하고 개인은 아래쪽을 본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복잡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냥 줄일게요. 그래서 선물은 외국인이 위쪽을 보는데 이 옵션 부분이 콜옵션은 위를 본다는 거고 풋옵션은 아래쪽을 본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선물을 또다시 세분화 시켜가지고 나오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콜옵션을 외국인이 한 66억 정도 매수를 하고 풋을 외국인이 31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이 풋이 지금 상당히 크기 때문에 풋을 기관이 300억을 매수했다는 얘기는 풋은 내려가는 배팅이기 때문에 지수가 아주 급락했을 때 기관이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얘기고 반대로 외국인이 손실이 극대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선물 옵션으로 봤을 때 외국인은
위쪽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기관은 아래쪽으로 내리려고 하는 그런 힘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누가 더 힘이 세냐, 이건 그때그때 다릅니다. 때에 따라서 현 주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미증시가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건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했던 걸 정리를 하고 풋옵션 매도했던 걸 정리해서 손절해서 포지션을 바꾸겠죠. 그렇게 바꾸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건 진짜 아래쪽으로 가는갑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포지션을 그대로 지키고 있고 그 해외 증시가 견조하다면 아래쪽보다는 횡보 혹은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줄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서 이거는 그냥 대충, 그래서 6월 달에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에 변동성이 아주 심할 수 있다. 이건 바로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현물 주식을 가지고 조작을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끌어올려야 되겠다 싶으면 삼성전자나 뭐 우량 주식을 대량으로 사버리면 주식이 올라가 버리게 되죠. 그런 식으로 현실과 다른 왜곡된 어떤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 테마인데요. 이건 직접 찾아보십시오. 지금 녹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풍력 개발은 그린 뉴딜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상당히 파급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줄이고 풍력이나 태양광 쪽으로 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거 차트 보시면 동국 SNC가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이때 잡았다가 지금 팔고 나서 지금 아까워 죽겠는데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풍력 개발은 동국 SNC가 제가 봤을 때 가장 대장으로 보입니다. 실적도 좋고 가격도 안정적이고, 유니선은 워낙 저가형이다 보니까 끌어올리는 식으로 무작위로 그냥 묻지마 매수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둘 중에 제가 봤을 때 동국 SNC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국 SNC가 대장이고, 그 다음 유니선, 에코바이오는 이거 재생에너지 이런 쪽이다 보니까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 CS 윈드, 이 종목이 풍력의 우량 종목인 것 같아요. 보통 어떤 테마가 뜨면 좀 저가형의 대장급인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동국 SNC나 유니선이 저가형으로 막 날아가는 종목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우량한 종목 중에 41,800원짜리니까 우량 종목이죠. 우량 종목 중에 풍력 개발, 그러니까 수익이 상당히 좋은 풍력 개발은 CS 윈더. 이 종목은 변동은 그렇게 안 크지만 상당히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매할 때는 변동폭이 심한, 저같이 이제 단기의 승부를 보는 사람들, 짧게 보는 사람들은 변동이 심한 이런 종목들을 타이밍을 노려야 될 것 같고요. 좀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이런 종목 사놓고 뭐 1년 뒤에 보자 이러고 이제 계속 사모으면 되겠죠. 모아놓으면 이 종목은 우량하기 때문에 망할 일은 없다, 이런 차원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대다수의 테마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좀 저가형 하나, 고가형 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풍력만 정리를 하자면, 그 다음 이 태웅은 풍력 부품 종목인데요. 옛날에는 아주 좋았었어요. 이 종목 제가 예전 기억에 13만원까지 갔던 종목인데요. 지금 비참하죠. 이게 실적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풍력이 옛날에 대장이었던 종목인데 그렇다 보니까 옛날의 명성을 찾아서 지금 들썩들썩 하고는 있는 중입니다. 이런 쪽이고, 그 다음 개인적으로는 이 거래량이 너무 부실해서 좀 그런데 삼성엠텍 이 종목도 만약에 풍력 종목들이 쭉 올라간다면 언제든지 한 방 쏠 수 있는 풍력 부품 관련한 주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풍력 개발은 만약에 지수가 꺾여갖고 내려온다면 지지선 딱 잡아놨다가 좀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미중 갈등 부분에서 히토리 관련해서 뭐 티플렉스부터 해서 그 다음 샘표, 뭐 현대사로 이런 정보가 강한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콩 보안법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번지지 않는 이상은 이쪽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요. 참고로 하나씩 분석해 보십시오. 그 다음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지금 드림 시큐리티 이 종목이 지금 되게 여러가지 부분에 끼어가지고 양자 컴퓨터 쪽에 걸려가지고 좀 가볍게 튀어오르는 느낌을 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최근에 나온 뉴스였는데요. 이거 우리넷하고 뭐 쭉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넷하고
옵티시스하고 드림 시큐리티. 제가 만약 들어간다면 드림 시큐리티 정도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 스마트 그리드는 그 전력계를 자동 계량하는, 그러니까 전기 검침하러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디지털로 한다는 이 개념인 것 같아요. 누리텔레콤이 대장인 것 같습니다. 누리텔레콤, 옴니시스템, 그 다음 PS텍, 화신전공 뭐 이런 종목들 있고요. 그 다음 디지털 화폐에서 지금 자꾸 이 종목이 움직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조금 아니라고 싶은데 그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KCT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KCS인가 그 종목도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그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 그 뭐 코로나 관련주에는 진단 키트 시젠 유망하고요. 그다음 원격 의료 부분은 이거는 이제 요즘 조금 뉴스가 조용해져서 그런데 코로나가 되게 심해지고 나면 원격 의료가 좀 움직이는 그런 영상이 있고요. 원격 의료 움직이고 나서 또 그 콜센터 확산되면은 ECS를 중심으로 해서 원격 지원 관련한 종목들 움직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요 종목은 잘 봐놓으실 필요가 있는 게요. 지금 학생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3차 계약까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계약하다가 만약에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져서 계약을 중단하고 전부 다 그 원격 수업으로 바꾼다는 뉴스가 나오면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대장은 YBM 넷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딱 노리고 있다가 그 10시쯤 되면은 그 신종 코로나 뉴스 나오잖아요. 전일 그 신종 코로나 얼마나 걸렸는지 뉴스가 딱 나올 때 그때 노리고 있다가 그 만약에 YBM넷 보시면 아주 강하죠. 그 지금 그 지난번에 확산세 확대했을 때 떴다가 그 다음 이제 조금 진정된다 그러니까 또 내려오고 있죠. 근데 이러다가 만약에 학생들 계약을 중단하고 전부 그 원격 강의 수업으로 바꾼다는 뉴스 나온다면 얘가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뉴스에 바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켜보다가 확진자 급증 나오면 이제 한번 뛰어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 다음 중국 소비 관련주는 세화 PNC가 이게 염색약 화장품 이쪽인데 얘가 상당히 강합니다. 저도 되게 그 좋게 보고 있었던 종목이고 여기서 상한가 먹고 팔았는데요. 그 다음날 내려오는 것 같더니만 지금 계속 또 올라가가지고 이게 놓쳐버렸는데요. 이게 미중 간에 갈등이 생기면 중국 소비 관련주도 주춤합니다. 보시면 그 한국 화장품하고 이런 종목들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이거 찾으려니까 이게 바로 잘 안 나오네요. 한국 화장품 지금 화장품 관리로 내려오죠. 이건 미중 간에 갈등 생기면 중국 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려오는 현상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화 PNC가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세력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데 올라가려고 하다가 미중 갈등이 심해지니까 그 기세에 눌려갖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건 내려오면 미중 간의 갈등이 좀 완화됐을 때 그때 노려보면 괜찮은 종목 이런 식으로 제가 노리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2차 전지는 그 아주 강하죠. 에코프로비엠이 이런 종목들 있다.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테마들은 다 한 번씩 움찔움찔 했던 종목들인데 이건 이제 그때 봐서 뉴스가 나온다면 다시 또 이제 뭐 남북 철도 얘기 나오면 또 이쪽을 끌어올려 갖고 위로 끌어올려서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테마주 중심으로 제가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하고 싶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보시는 분들 좀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이 좀 많은 편이라서 이해해 주시고 뭔가 그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좋으니까 이거 사십시오, 이거 파십시오 이게는 아니라고 봐요. 어떤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전해드려 가지고 그걸 들으시고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매매의 어떤 생각을 하고 매매할 수 있는 그게 진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돕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이제 방송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그래야 믿고 따라오실 것 같았어. 그래서 전업 투자로 지금 하는 모습을 그대로 더 고폰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5월 달에 운이 좋아서 그랬겠지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한 5월 6월 한 7월 정도까지 해서 꾸준하게 수익이 나온다면 그때는 자신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제가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그 댓글 첫 번째 저희 카페 주소 옮겨 놓는데요. 이 카페에 참여하시는 분이 196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매매 일지 정도 올리는 게 다인데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카페에 실력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달에 수익을 거의 한 6, 700만 원 꾸준하게 올리시는 분 있고, 하루에 뭐 2, 300만 원씩 버시는 분, 그냥 수천만 원 벌었다고 볼 수 있겠죠.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 카페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점잖으셔가지고, 실없는 농담 안 하시고, 말하기를 조금 수줍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차분하게 각자의 투자 패턴대로 매매일지 올리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마다 특색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이런 방법 괜찮구나 하고 깨닫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의논하면서 같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카페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유튜브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업으로 한 달 정도 했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혹시나 좀 개선할 점이나 어떤 조언해 주시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방송할 때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덕 지금 저희 구독자분이 3,000명이 넘어가시는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농을 해주실 줄 몰랐고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만큼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6월 달에도 6월 말에 월말 결산할 때도 웃으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